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립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장도 또 끝이 났습니다. 지수의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던 미국 증시가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M7,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밀렸고요. 네. 물론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 이벤트도 이제 앞으로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많이 예약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국내 장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전선이나 전력관리 관련 종목들, AI 쪽에서 연결된 종목들은 좀 강세가 보였고요.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 쓰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관련 종목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강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차별화 흐름으로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지수가 힘들어도 갈 종목은 가는데 왜 그 가는 종목 내 내 종목이 없는 걸까? 맞아요. 네, 3월은 됐고 꽃은 피는데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의 꽃은 언제 피는지 네. 많이 걱정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남이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와 함께 꽃샘추위 또 한번 단단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의 첫 번째 남이따가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3월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저희 종목 진단 이어지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거의 0.9%, 코스닥도 0.7%. 오늘 기관이 참 밉다. 이렇지만 네. 이 가운데에서 또 차별화가 되는 곳이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별화라는 포인트를 2차 전지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2차 전지 양극화 장세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차 전지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금양이었는데요. 네네. 금양이 이제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24% 급등했고요. 12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제 과연 금양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트리거가 돼주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사실 금양 외에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시 한번 좀 차별화 장세, 양극화 장세가 좀 심해지는 건지 2차 전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 배터리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가던 거 계속 잘 봐야 되는 건지 네.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이제 새로운 배터리다. 아니다. 옛날 거 보던 거 계속 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볼까요? 예, 일단 저는 뭐 새로 본다는 자체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는 의미인데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저는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순환매성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어떤 것들이 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순환매 관점이시고요. 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뭐 순환매로 테마 장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에코프로 계열 갈 때 예전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갈 때가 있고, 뭐 전고체 쪽이 갈 때도 있고, LFP 배터리 갈 때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순환매적인 흐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뭐 그런 것들로 가는 거지, 어떤 테마성 이슈성으로요, 예, 네.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알려주셨으면 딱, 그것만 딱 공격하면 되겠다. 더 어려워지는데. 근데 네. 순환매니까 도대체 언제 순서에 어떤 게 올까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운용령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은 최근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관심 자체가 리튬 가격 반등이지 않습니까? 네. 리튬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리튬 가격 그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일단 좀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좀 반등은 있습니다.
리튬 가격 자체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기준으로 발표가 좀 되는데, 네. 표를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86.5 위안에서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행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가 약간 88불 정도, 88.5 위안 정도 올라서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보시면 99.5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그냥 바닥인데요. 네, 거의 바닥이에요. 네, 이거는 차트 제가 그림으로만 봐도. 표를 제가 1년치 단위를 가져왔거든요. 최근 1년치니까. 아, 네. 그러니까 1년치 단위로 본다 하더라면 상당히 좀 약간 의미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군요. 리튬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도 11월 10일 정도입니다. 그때 위안화 기준으로 582유안이었어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하나로 계산하면 1억 800만 원 톤당. 네. 그랬던 게 지금 이제 86유안 자체는 킬로그램당 16,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16,000원이 지금 18,7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상패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15% 올랐으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얼마 떨어졌냐? 네. 1억 700만 원이 1,6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85%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리튬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행보를 바닥권을 기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저점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 수요가 좋아가지고 원재료나 수요가 증가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중국의 리튬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물량이 잘 줄어들었고 또 호주가 워낙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산한 영향이거든요. 공급 물량 감소에 따라서 즉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다른 좋네요.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좋지는 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과거처럼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자체가 대체적인 IN이라고 국제 에너지 연구소 전망을 따지면 리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앞서 2022년도 가장 높았을 때 582유안 정도까지 갔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200유안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낮은 상태네요. 박스권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밑에서 기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올라간다. 네, 그렇죠. 좀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올라가는데 지금 바닥은 저도 리튬 가격은 바닥은 나왔다고 좀 봐요. 그러시는군요. 네, 그렇지만 과거처럼 의미 있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좀 유축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들의 또 표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연 자동차 전환 비율 자체를 늦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1월 달에 2월 달에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시장 보면 중국은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중국은 괜찮은데 중국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거니까. 유럽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쪽이고 특히 미국도 앞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제 발표가 된 1월달, 2월달에 전기차의 판매 동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1월달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5.5% 감소했고 네. 2월달도 보니까 18.7%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전월에 비해서는 12월달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작년도 동기로 따지면 양극재 같은 경우 얼마만큼 줄었냐면 1월달에 43% 줄었고 2월달 같은 경우도 무려 52%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출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단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 실적 자체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쉽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진단했던 말씀이지만 지금 2차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작년도는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재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 양극재들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실적이라도 따라줬으면 좋은데 알다시피 실적 안 자체가 되니까. 역성장인데 예, 그들 종목들 주가 많이 떴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알다시피 엔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엔캠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전구체 관련 종목도 에코앤 드림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 관련 종목들은 빠르게 지금 순환매성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들 종목도 함께 실적이 안 좋은데 우리도 못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종목들이 일부 세력들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양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올랐던 것 자체가 광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고 좀 봐요. 그렇군요. 앞서 269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신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이제 간 거고 다른 광물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좀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 관련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표를 제가 차트대로 띄워놨는데 미국의 얼바말 주가지 않습니까? 얼바말 주가도 최근 들어서 108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40불 정도까지 약 32%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일 7% 정도 떨어졌고 지금 시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7%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122불 정도까지 좀 떨어지고 있고 이 종목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앞서 광물 가격이 리튬 가격이 2022년도 11월 달에 고점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이때 고점이 나왔거든요. 2020 11월 11일 날 이 종목이 334불 정도까지 가다가 108불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 앞서 140불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아마 오늘 밤에 아마 120불 정도까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관련 종목도 워낙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 이후에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진아 전문가께서도 이 부분은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순환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툭툭툭 단기적으로 잘못 들으면 물릴 수도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업황이 이제 정말로 회복하라는 것은 2분기 이후에나 뭐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이 뭐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즉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테마적으로 뭐 이슈에 따른 어떤 움직임은 결론적으로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결국 이제 수요의 어떤 회복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2월 달 제가 한번 2월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중국 전기차 소매 판매량을 좀 보니까 28만 3만 대가 나왔는데 이게 연간 기준 작년 대비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달 기준에서 44%나 감소를 했어요. 예. 잘 안 팔리네요. 네. 도매 판매량 역시 25.8만 대로 이것도 전달 대비해서 이건 44%나 감소한 그런 수치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조금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1월 달에도 뉴스 나왔던 거죠. 포드가 이제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전기 트럭이죠. 전기 픽업 트럭인데 24년 모델 출하를 중단을 했습니다. 뭐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접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애플이 뭐 10년 동안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해왔던 전기차 프로젝트 중단한다는 그 뉴스 저희 접었죠. 다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왜 이런 거겠으면 결국 잘 안 팔릴 거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접는 거거든요. 이렇게 10년 동안 예, R&D 했어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R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기차 탑 그런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그다음에 뭐 탕 모델 같은 게 있으면 잘 팔리는 모델들인데 판가를 각각 370만 원, 556만 원 인하를 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치킨 게임 하는 거죠.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원계 배터리 좀 질 좋은 그런 좀 비싼 그런 배터리 하다가 가격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 이제 다 채택을 다 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LFP 배터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국내장에서도 LFP 배터리가 뜨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말고도 이제 친환경차 하면은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중단을 하고 기준도 이제 강화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EV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32%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뭐 친환경 뭐 전기차 뭐 좋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도 지금 감소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를 지금 하고 있고 가격 인하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다 지금 안 좋은 방향을 지금 그러네요. 하고 있는데 안 사야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주주분들은 작년에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러니까 네. 시장 침투 20% 갈 때 그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추억에 계속 젖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시장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이 조금 좀 냉엄합니다. 예, 중국 전기차 이제 백인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근데 2030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원가가 이제 20% 가량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이 3사들이 결론적으로 어딜 봐야 되느냐? 치킨 게임 때문에 배터리 가격 낮추는 LFP 배터리 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 배터리, 오늘도 이제 금양 관련해서 이제 예, 차세대 배터리로 해서, 네, 이제 배터리 3사가 못하던 기술로 뭐 했다 해서 하이니켈 관련 이제 배터리거든요. 이게 양산이 10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예, 시연이 될지. 나와야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기대감으로 오늘 뭐 거의 시간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좀 거의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차세대 배터리를 보는 겁니다. 시장도.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 백인회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전고체 배터리의 전기차 보급 이제 가속화가 될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배터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2024 배터리 그 박람회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네네. 네, 그 이제 배터리 이제 해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앞으로 이제 라인업을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아, 인터 배터리. 인터 배터리 네. 2024입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요 전고체 이제 앞으로 이제 라인업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제 뒤늦게 그 뉴스가 나오고 이수스피어트 케미컬, 한농화성 같은 네. 예, 전고체 대표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이제 장 후반부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예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양극재 쪽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신기술이나 LFP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또 뉴스가 있거나 테마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라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 쪽은 네. 12월까지 양극재 수출 증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증가를 했고요. 예, 1월 달엔 31%, 2월 달엔 7.6% 좀 증가를 했어요.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 저희 운영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수자나 리튬 가격이 모두 지금 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달 들어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좀 하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네.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3월 7일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뭐 미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에 데이터가 좀 좋지 않으면 또 이제 전기차 쪽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이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전기차 시장의 연초가 보통 저점이고 하반기 갈수록 판매량이 좀 증가를 좀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앞당겨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올해 이제 하반기 신차 출시 뭐 여러 가지 라인업 확대 이런 것들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리 인하도 6월 이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했었죠. 저희 뭐 전기차 수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요즘에 반등을 하는데 이것이 진반등이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제 리튬 업체들이 요 정도 선에서 횡보할 거라고 했지 이것이 뭐 진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리튬 생산 업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엘보말 같은 회사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근데 하락을 멈춰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지덕지합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분기가 혹시나 희망이 될 수 있는데 바닥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선반영을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 주변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단기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맞죠. 상황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길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반기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손실 축소나 또는 뭐 약수익 정도까지도 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본다면 지난번에 또 포스코 계열이 또 네, 상승이 맞아요. 막 나왔잖아요. 에코프로는 왔다 갔다 뜬금포로 하죠. 나오고 뭐 LLF가 또 예전에 또 그 저밸류 또 이슈로 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또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액면 분할 이슈.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피 이전 상장. 네. 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지금 단기 박스권이긴 하거든요, 움직임이. 네. 그래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박스권이라 하면 바닥에서 사서 튀면 그냥 매도하는 단기적인 전략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게 언제 진반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굳이 이렇게 홀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테마 장세라고 했으니까 LFP 뭐 그다음에 전고체, 뭐 네. 전해질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적인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현재는 잠깐의 햇살에 속지 말아야겠다. 아직 겨울이 완전히 그렇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완전히 업황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 단기 이슈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투자하고 싶다. 혹은 이미 2차 전지에 발을 담그신 분들이라면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전략이 소중할 것 같거든요. 운용위원님께서는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예,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주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땐 따라 사서는 안 된다는 쪽이고요. 저는 네. 이제 밸류 전문가니까 제가 네.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2025년도까지 밸류에이션을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표를 보면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안 투자를 나갑니다. 할수 없어요. 예, 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올해 PER이 220배입니다. 올해 역성장이거든요.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입니다. 성장은 해서가 아니거든요. 매출이 감소예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약간 증가를 할 수는 있어도 네. 거의 감소예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PER이 76배입니다. 높네요. 76배입니다.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이 58배입니다. LNF는 24배 정도 되는 LNF는 실적을 좀 올해까지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30배가 다 넘지 않습니까? 그다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엔캠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좀 적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다음에 동법 관련 기업들 오늘 SKC가 급등을 했지만 PR 단위로 70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저 밸류업 때문에 이제 ROE 지표를 함께 좀 봐야 되는데 ROE 지표 자체가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ROE가 20% 정도 꽤 높은 수준이지만 PBR들은 다 워낙 뭐 7배, 8배가,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ROE 지표 자체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AI 반도체와 2차 전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밸류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지만은 엔비디아가 2025년도 실적 전망 기준으로 PER이 28배입니다. 네. 테슬라가 몇 배냐면 50배예요. 예. 엄청 잘 팔려야지 그 PER이 좀 떨어질 텐데. 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PER이 주가 떨어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차이다. 같은 성장주로 본다 한다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보다 AI 반도체가 더 성장성도 높고 더 유리하는 측면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고 저도 실적 자체는 바닥을 찍었다고 저 보고 있지만은 네. 밸류 자체가 지금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이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좀 나와야 된다. 정자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불확성 해소가 좀 되면서 약간 상향 조정된다든가 그럼 괜찮은데 지금 잘 팔리면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실적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새로운 쪽에 기존에 움직였던 것보다 새로운 어떤 그 이슈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어떤 종목들, 앞서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당장은 현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오늘 금양이 주가가 올랐던 것 자체도 4695 원통형 배터리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네. 이 시장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고 상당히 앞서간다는 쪽이고 다만 지금도 상용화 돼가지고 얼마만큼 금양이 생산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움직임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새로운 성장, 새로운 어떤 제품 출시에 따라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앞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리콘 응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채용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좀 LFP 배터리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쪽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한다면 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 전고체와 관련된 또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온통형 배터리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경쟁력이 있는 쪽이 삼성 SDI거든요. 저는 온통형 배터리 쪽을 주목을 하고 싶어요. 앞서 금양이 주가가 올라간 것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테슬라가 지금 4680 온통형 배터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온통형 배터리를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지금 1공장, 20 자체가 대체적으로 온통형 배터리 쪽이거든요. 테슬라를 겨냥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셀 쪽에 삼성 SDI, 온통형 배터리 관련된 쪽에 어떤 상신 EDP 부품 쪽이 실적 자체가 괜찮은 회사거든요. 주가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노 신소재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이들 쪽에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세 가지 종목으로 한번 좁혀드렸고요. 네.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이제 뭐 저 양극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사들인 리튬을 이제 양극재로 제조해서 셀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최근 리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가를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뭐 당연히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이 뭐 계속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세계 리튬 1위 관련주 뭐 앨범알 같은 게 뭐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뭐 리튬주들이 막 같이 막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이 뭐 테마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선거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 이제 추이가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셀에서 양극재의 이제 원료 비중이 60에서 거의 80%대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제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 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예, 그 이제 반등을 좀 보십니다. 양극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극재 종목들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튬 가격 반등이 지금 진반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반등한 것은 중국의 어떤 이춘시 지역의 이제 지역 환경 문제로 생산 중단 뭐 이런 것들 이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호주 감산.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업체들의 좀 전망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하락은 멈췄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언급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세적 진반등을 위해서는 수요 증가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큐의 증가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달 들어서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양극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출이. 네. 양극재나 분리막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는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간 이슈가 있었던 것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 이슈로 FEOC법으로 해갖고 반사수의 전해질 쪽이 많이 갔습니다. 엔캠 같은 것들이. 네, 그렇죠. 분리막이 조금 덜 갔어요. 그래서 WCP나 동아 기업도 전해질 쪽이긴 한데 이런 기업들 추가 상승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신기술 쪽은 항상 저희가 주식이라는 것은 저희 기대감으로 먹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기술 관련의 전고체 쪽,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소재 쪽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실적 같은 부분도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것들도 이제 전망이 좀 밝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전제 같은 경우에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이런 기업들 정도, 즉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또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좀 강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안 되면 IRA법을 이제 축소하던가 폐지해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아예 폐지는 못 한다고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 정부의 어떤 그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조금 리스크도 있고요. 바이든의 연비 규제 완화 정책 저번에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를 좀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 완화를 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통 자동차가 좀 강세고 전기차는 좀 약세거든요. 네. 이런 리스크, 그 다음에 유럽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하려다가 효율성 떨어지니까 원전으로 돌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6월 유럽 의회 이슈, 그 다음에 11월 5일이 미국 대선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에는 좀 고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에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까 인터배터리 2024입니다. 네. 거기서 전고체 쪽, 뭐 이런 것들, 아주 좀 최신 어떤 기술 같은 것들 로드맵을 발표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괜찮은 종목들을 좀 좁혀봤는데요. 박주현 운용료께서는 삼성 SDI, 상신 EDP, 나노신소재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김진환 전문가는 이제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 전고체 레이크 머티리얼,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애경 케미칼, 도전제, 제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아네스님께서 올려주신 프로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47,500원. 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아주 장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의 비중을 들고 계시고요. 최근에 뭐 저거 박스권이라고 치면 거의 이제 상단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낮잠 자느라고 매도를 못했다고. 아하. 이러다 내일 떨어지면 누구 탓을 하시려고 더 가져가야 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박준영 운용유께서 2월 말에 히든카드에 갖고 오신 종목도 되겠고 수익도 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까지 보여줬던 그런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자, 프로텍을 바로 또 이분 덕분에 AS를 하게 됐네요. 자, 운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잘 자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안 판 게 다행이다. 예. 이 종목은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히든카드 추천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후에 이제 갑자기 2시 한 반 정도부터 치고 올라왔어요. 예,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치고 올라온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리플로 장비를 주 장비 정도 해당이 좀 되는데 그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나온 뉴스 자체는 이제 그한테 비슷한 쪽인 것 같은데. 예사가 이제 레이저로 리플로 장비 그 PCB 쪽에 그 반도체 칩을 접착을 좀 하는데 예사가 PCB 기판 아래에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기판 접착하는 그 본드를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직접 위에서 접합하는 기술을 하게 되게 되면 반도체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밑에서 접합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불량률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일본 기술이다. 네. 수율도 높아가면서. 그렇군요. 예, 그 장비를 좀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 주 수요처 자체가 대만의 이 내용을 추천해드렸던 포인트 자체는 제가 그 패키징 기판 쪽에 관련된 게 주목을 하자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제가 TSMC라든가 삼성전자 쪽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예사가 주 거래처 자체가 TSMC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를 공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기술이 상당히 기술적인 회사고 오늘 나왔던 기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AI 반도체 핵심인 HBM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이 제가 지난 추천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제가 55,000원 정도 잡아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정확히 54,800원, 200원 아래에서 좀 밀렸어요. 근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밀렸지만은,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약간 좀 눌림목이라든가 52,000원대나 내려온다는 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일단 제가 목표했던 가격 55,000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최소한 58,000원, 자, 2차 목표 주가를 제가 6만 원 정도 좀 잡아드렸을 거예요. 네. 예,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작년도에 이제 리플로 장비를 좀 개발을 하면서 회사의 기술력 공동 개발한 이번도 이 기술도 엠코사가 엠코 테크놀로지가 가고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그 장비의 족쇄가 좀 풀려서 이때 주가가 7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거든요. 충분히 이 종목은 다른 최근에 이 회사 그 당시 함께 움직였던 뭐 STI라든가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입니다. STI라든가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든가 관련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같이 움직였던 주식들인데 PSK 홀딩스도 지금 거의 신고가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시다시피 네. 이거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기술과 함께 프로텍터 아마 직전 고점인 7만 원대이기 때문에 6만 원은 거의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잠자셔가지고 못 팔았다는데 아마 눈 깼었으면 아마 꿀잠 주가가 주무셔도 됐다. 팔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5만 2, 3천 원이라든가. 맞아요. 네. 물론 5만 4천 원대 넘게 팔았으면 몰라도 네. 6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되겠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히든카드를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목표가 6만 원. 예. 낮잠 잘 자셨고요. 추가 상승 가능한데 이제 5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익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좀 이 종목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 우리 곽수정님 그리고 서원희님 등등 네이버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곽수정님께서는 네이버 20만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만 흐름을 본다면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PBR에서도 좀 소외를 당한 모습인데다가 또 성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물음표가 계속해서 그려지는 종목이라서 계속 하락세이고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팔아도 너무 판다.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또 네이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 문의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네, 우선은 뭐 당장은 이런 수급주, 그러니까 뭐 외인이나 기관이 사지 않으면 이런 대형 수급주는 좀 움직이기가 힘든데 네. 외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 PBR 관련 뭐 최고 피해주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제 정해진 어떤 자금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뭐 지금 뭐 일본에도 지금 가야 되는 자금도 있고 중국 지금 이제 저가권 매수해서 단기 반등 노리는 어떤 그런 자금도 있을 텐데 국내장 뭐 다시 뭐 끌어와서 또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차라리 잘 가는 일본장이나 지금 대만장도 좋거든요. 그래서 대만장에 투자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자금으로 굴리다 보니까 외인 특히 뭐 기관도 이제 추종을 하죠, 외인을.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주구장창 팔고 이러한 것들로 뭐 은행 같은 아니면 저 PBR 관련주들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3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주주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들 이제 뭐 정부도 좀 어떻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신주주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 기술주에 좀 들어가고 있고 외인의 네. 어떤 자금이 그러니까 그럼 돈을 어디서 빼겠습니까? 이런 뭐 네이버 같은 뭐 대형 인터넷주에서 빼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오픈AI와 손잡은 MS 빼고는 뭐 구글도 지금 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지금 AI 발표한다고 코파일럿 뭐 AI 발표한다고 카카오는 작년부터 저 일정 맨날 정리했는데 뭐 8월 12월 얘기했는데 전혀 발표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냥 밀리고 있었군요.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카카오 그때 그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차라리 네이버가 낫다 뭐 이런 얘기 됐는데 애써서 일정 오히려 잡아놨더니 차라리 네이버. 차라리도 아니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둘 다 지금 안 좋은 비슷하네요.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업들은 또 주주 친환경 정책에 아니 주주 친환경이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에 있어서도 또 상당히 좀 둔감합니다. 예, 배당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주주들도 좀 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뭐 플랫폼 규제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겠다던 AI 쪽에서 어떤 뭐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서 실적은 선방을 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주봉상으로도 저희 우리 앵커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박스권이에요. 네. 예, 뭐 거의 뭐 1년, 재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오히려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반등해서 한 22만 원 정도 이상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평단이 20만 4,500원입니다. 15%신데 이거는 뭐 비중을 이런 종목을 이거 평단 낮추시기 위해서는 또 15% 그러니까 드린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1,000만 원을 다시 또 부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평단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추가 매수는 조금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일봉을 좀 띄워놨는데 지금 마지노선은 거의 18만 원 정도, 18만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을 만약에 깨면은 좀 정말로 17만 원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선 18만 8천 원 정도 거의 근접했거든요. 18만 8,600원 정도 제가 그었는데 예. 요 정도 선을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조금 동반을 하면서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는 좀 좋지 않으나 이제 저밸류 3월 달 이제 주주총회가 좀 끝나고 수급이 이제 다시 좀 이제 분산이 된다면 또 이제 4월 정도 장이 좀 괜찮다면 다시는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끌고 가셔서 지금 평단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20만 1,000원 정도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2, 3개월 안에. 그래서 중기적으로 조금 15%시니까 좀 보유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 박스권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분명히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매수가 회복은 가능합니다. 한번 매수가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손실 없이 한번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게 잠깐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더 갈 건지, 아니, 이게 다 올라온 건지 좀 헷갈립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 AI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언급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4.3%.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2월 중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서 지금 최고치가 35,800원이에요. 근데 33,000원에 사셨습니다. 15%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사도 괜찮은가.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설계 자산 IP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실질적으로 예상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시점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월 초부터 주가가 떴거든요. 그 회사 이제 실적이 그때 시점에서 아마 발표가 좀 됐을 거예요. 회사가 작년 4분기 실적 때 계속 적자나다가 작년 4분기 때 아마 라이센스와 관련돼 가지고 아마 자금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흑자 전환했거든요. 매출액 131억 원에 42억 났으니까 이게 네. 이제 이 종목의 주가 급등을 물론 분위기도 괜찮았지만 그때서부터 주가가 이제 바로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만 6천 원대 근처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예산은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ARM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ARM하고 지금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쪽이고 그리고 예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와 관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나노 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대만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아마 분명히 국내 시장에 그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확장 국면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다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 영역 자체도 아마 2025년도, 2026년도 가야지 아마 좋아질 겁니다. 2차 전지도 대체적으로 2025년도 실적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단위로 지금 50배 되는 회사거든요. 네. 앞서 제가 예컨대 2차 전지가 그 양극재 관련 종목들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이 2025년도에 PER이 70배다. 근데 예산은 50배예요. 네, 높네요. 예.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 예컨 단적으로 본다 한다면, PR로 따진다 한다면, 2차 전지는 계속 실적이 하향 조정이고, 예. 반도체 쪽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도체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 한다면. 네. 성장률이 훨씬 높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다만 그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작년 4분기 때 예사가 흑자 전환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예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으면 예사가 자본 총계 자체가 3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이 좀 되면 약간 불안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증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올해도 흑자 전환할 전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이거든요. 6,900억대 정도 좀 되는데 또 주가가 2만 원부터 올라왔다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네. 실적 발표 정도 전후해서 그러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2만 원이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2만 원에서 4만 원 언제는 분명히 조정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4만 원 근처 올라간다면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올라가거든요. 예. 1조 원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약간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20종 평균선이 지금 3만 원 근처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3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3만 원과 3만 8천 원도 사이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일단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3만 8천 원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3만 원 정도 이탈한 시점에서는 비중이 15% 정도 좀 되네요. 약간 어떤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우선 바닥이 좀 다져진 상태로 판단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익 잘 보고 계세요.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만 원대까지 찍고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기는 하는데요. 네네. 시청자님 그래도 요 고점 부근에서 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셨어요. 원래 20% 가지고 계시다가 반 팔고 지금 반 정도 다시 한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기도 했는데 이미 50%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그 당시에 16만 원 목표가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그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때 목표가를 달성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고 돌파할 거라고 더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뭐 더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엄청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 제가 그때 두 종목을 방산만 그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했었는데 LIG 넥슨은 이제 청궁2가 이제 사우디에 수출이 되면서 네. 이제 그 중동 쪽에 이제 물꼬를 텄다 그러나요? 이집트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루마니아로 퍼졌고 이제 사우디가 좀 더 규모가 큰데 네. 거기에 이제 이집트까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제 관심을 좀 보이는 그런 이제 그런 저희 어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군요. 네, 방산 업체들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러시아산 그 저가산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걸로 이제 돌리는 납기도 빨리 맞추고 해서 제가 그때 소개를 좀 드렸는데 네. 뭐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역대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는 당연히 이제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폴란드 수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이제 9,53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7천억이었습니다. 거의 뭐 30-40% 이제 증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30%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고 2025년에는 또 증가합니다. 1조 1,200억 원 정도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성장하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주총회에서도 뭔가 이제 뭐 배당금을 좀 늘린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제가 보는 그런 목표가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를 봤었는데 네. 그 정도는 우선은 좀 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맞죠? 치고 좀 내렸는데 오히려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어떤 수준 물량 그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지금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추가 수주가 만약에 된다면 뭐 좀 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평선과의 어떤 간격이 차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벌어졌어요. 그리고 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웨이는 지속적으로 좀 아직까지 매수 중인데 이 종목은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18만 원 정도 초반, 17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뭐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목표가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좀 얘기하는 네. 편인데 네. 최고가 20만 3천 원이거든요. 네. 그거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지금 우선은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신규 진입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가격대가 13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계속해서 그 수익률 더욱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거 20만 원 넘는다고요? 넘어간다 지금. 역시 공격적이십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매수매도님께서 아직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디바이스 ENG입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 또 EUV 쪽, 이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16,000원에 사셨으니까 뭐 작년에 잠깐 이제 올라왔었을 때가 있어요. 좀 되셨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야금야금 천천히 등락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5%라서 즉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자, 이 디바이스 ENG의 나머지 5%이 물량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님, 이 종목은 뭐 노광 장비나 이런 게 뭐 반도체 장비 쪽, 뭐 긍정적인 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보니까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 쪽이거든요. 이게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 세정 작업을 하는 데서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제거하는 장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술력 있지는 않네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자체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크게 성장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장비를 보관하고 이송하는 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쪽 비중이 거의 한 90% 정도 좀 되는 회사니까 네. 그래도 무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기술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 이슈화되고 있는 AI 반도체라든가 어떤 가쪽에 들어간 쪽이 아니에요. 예컨대 HBM 반도체 또 공정 과정 쪽에서도 분명히 그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들 발생이 좀 되거든요. 네. 그걸 제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2021년도, 2년도에는 엄청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뭐 영업이익이 400, 300까지 나다가 지금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 영업이 43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358억, 2022년도에 130억, 작년도 40억대로 팍 줄어들었어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도 팍 줄어들었고 물론 작년도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설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2020년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이익이. 예, 작년도는 안 좋다 한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으면 이거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2021년도, 2년도 같은 경우는 좋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실적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지금 작년도 단기 순이익이 40억대 정도 된 회사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을 때를 본다 하더라도 네. 단기 순이익 100억 났거든요. 그럼 주당 EPS가 1,500원이면 현재 주가는 PER 단위로 딱 10배예요. 현재 주가는 예산 적정 가격이에요. 네. 이게 주가가 못 가요. 이게 그렇구나. 차트 보시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종목은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시가총액 1,000억 되지 않은 회사니까 부채비율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방도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차트가 볼까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은데 10월 달에 주가가 13,000원대에서 16,000원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반도체 관련 쪽이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떨어지면 잠깐 14,600원이라든가 내려올 것 같은데 15,800원, 16,000원 가면 얻어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박스권 약간 좁은 박스권 매매를 하든가 14,600원, 800원 싸게 사가지고 15,600원, 800원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한다든가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예사했던 기업 내용으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정도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성이 아쉽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현재 적정 가격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 특히 하단이 14,600원, 손절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 15,8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네. 너무 많이 내려가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김기원님의 종목이고요. 13,086원에 비중 30% 담으셨거든요. 최근에 좀 상승을 했을 때 그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30%라서 적지는 않은 부분. 지금의 하락이 좀 많이 부담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뭐 추세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뭐 그리고 뭐 아시아나 항공 말고요. 뭐 요게 이제 화물 사업 이제 요걸 매각을 하거든요. 이제 EU가 승인해주면서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네. 화물 쪽도 이제 좀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알짜배기거든요. 화물 좀 돈이 좀 됐던 그런 사업인데 매출이 안 물론 이제 나온다는 부채도 거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유력한 후보가 뭐 애경 쪽에 이제 뭐 제주항공 등인데 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 이 경쟁 당국에 이제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될지 아직 뭐 일정조차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것이 승인이 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가장 대한항공에 이제 인수합병되면 최대 어떤 수혜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항공주가 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뭐 리오프닝 쪽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금 수급적으로도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지속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선을 좀 그어놨는데 1,500원 너무 그어놔서 너무 덜 걷어가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1,000원 정도 아니면 그 정도 선까지는 빠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게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게 유가가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높으면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 항공주에 있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지금
조금 상당히 그래도 1,30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불리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좀 불리해요. 예, 네. 미국 어떤 승인 어떤 이슈도 이제 요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승인 나오고 유럽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 나오니까 급등을 좀 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요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높으세요. 네. 자, 뭐 10%, 5%시면은 제가 뭐 가져가시다가 좀 반등하면은 좀 매도하시라고 하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3번에 나눠서 분할로 손절을 좀 하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평단이 많이 높으세요. 13,000원대면은 한 몇 개월 걸리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승인 합병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뭐 단번에 한 10%, 15%도 한 번은 칠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제가 그은 선 11,250원 정도를 좀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조금 만약에 버틸 자금이시면은 그러면은 좀 버티시다가 제가 기본 반등으로 한 12,0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분할 손절을 좀 올라올 때마다 쳐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2,000원 반등 목표가 분할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또 이제 구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맞아요. PCB 네. 쪽에서 BH인데 이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미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잘 어떻게 맞는 전략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